캐스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5월부터 방송된 저희 캐스타는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져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방송되었던 신기한 날씨 이야기와 재밌었던 정보들을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야? 날씨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아니, 난 날씨 때문에 네. 감기 같은 거 걸리고 뭐 병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난 날씨가 꼭 치료했다는 얘기는 처음 햇볕 들어보는데. 쬐면은 뭐 건강해진다 뭐 그런 거 저도 비슷한 거 아닌가? 반대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그 해에 전염병이 많이 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건 들어봤는데 치료한다는 건 날씨가 치료된다고요? 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죠? 뭘 준비했죠? 짜자잔! 하늘까지 이렇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날씨 치료예요. 아직 보시는 2주차라서 조금 맞춰볼게요. 바로 자, 터프하시네요. 네. 어떤 거냐면요. 해발 높이 400m 이상의 산에서 치료하는 요법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산이 높으면 일단 기압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압 치료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기압이 낮아지면 일단 산소량도 줄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속에도 산소 포화도가 또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요,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 속에서 보내는 혈액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요. 네. 호흡수도 작아지고 숨을 쉬려다 보니까 폐활량도 아무래도 좀 근데 늘어나죠. 원래 산에 높은 데 올라가면 고산병인가 뭐 이렇게 걸린다고 맞아. 하고 진짜 맞아. 모셔가지고. 네, 그런데 고산병은 보통 해발 2000m 이상에서 발생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몇 400 미터? 이상, 네, 그리고 바로 2000 이하. 그러니까 네, 맞아요. 고산병처럼 2000m 이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네. 400m 이상이 되는 데서 비정상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몸을 적응시키는 건가 보죠? 네, 맞아요. 이렇게 비정상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요. 네. 맥박도 호흡수도 좀 정상을 되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혈액순환도 촉진이 되고 호흡 기능도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천식이라든지 류머티즘, 알레르기성 질환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넌 높은 데 올라가면 안 좋을 줄만 알았지. 이게 좋을 줄은 처음 알았어요. 네. 또 뭐 다른 건 없어요? 네, 바로 이게 저기압 치료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압 치료의 반대인 고기압 고기압? 치료가 있어요. 제가 볼까요? 좀 띄워드릴까요? 네. 자, 짜자잔. 네, 고기압 치료인데요. 기압이 2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사람은 평상시보다 무려 15배가량 네. 많은 또 산소를 흡수하게 된다고 해요. 15배나. 네, 그럼요. 혈압이 낮아지게 되고 또 호흡수가 많아지면서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수치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두고 유지하게 되면요. 뭐 폐렴이라든지 이 만성적인 기관지염을 치료하기에 굉장히 쉬운 상태가 또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지금 좋은 게 고기압 치료가 그러니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병원에서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뭐 일본 총리 선거 때 아베 신조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고도 전해지기도 하네요. 저안 아니 할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수현 씨처럼 지금 네. 기관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도 이런 치료는 내가 운동선수들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나도 요새 좀 피로도 오고 기관지도 안 좋은데 이런 거 받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하고 한번 받으러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1+1 한번 해볼까요? 협찬 한번.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네.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요. 신진대사를 또 빠르게 하고 심폐 네.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또 바닷가 치료법이 있는데요. 바닷가. 네, 바닷가의 공기는요. 요오드와 염분 함량이 무척이나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몇 주 동안 바다에 머물면서 바다 공기를 쐬는 것만으로도 그냥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 네, 그것만으로도 관절염이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네. 심장 질환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병 등에 무척이나 좋다고 아, 근데 합니다. 하긴 이게 바닷가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말도 있긴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이 밖에도 음이온을 이용한 숲치료법도 있는데요. 네. 이 숲치료법은 아토피나 암 치료에도 효과가 또 좋다고 하네요. 나 숲시오피에 뭐 피톤치드인가? 그거 사실은 그거 맞으면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관절염 주변에 뭐 부모님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모시고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딱 별장 같은 거 짓고 네.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전 어머니 모시고 가야겠네요. 네. 아니면 잠깐이라도 힐링 여행 같은 거 다녀오면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나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이 장수가 날씨와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요? 장수랑 네. 날씨랑. 그걸 대표적으로 증명해 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우리가 되게 이 장수로 유명한 바로 일본. 일본.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라는 지역이요. 아시죠? 오키나와. 알죠, 알죠. 오키나와. 네. 거기 날씨 날씨 진짜 좋잖아요. 저 좋잖아요. 갔다 왔어요. 완전 작년에. 좋잖아요. 네. 저희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세계 장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네. 날씨가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장수 요인을 뭐 좋은 식습관, 고기를 적게 먹고 아까 그 밥을 네. 조금 먹고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느긋한 성격이나 뭐 적절한 신체 활동 이런 걸 들은데 그러면서도 날씨를 같이 네. 꼭 예로 든다고 합니다. 네. 오키나와는 일본의 최남단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계속 쾌적한 날씨가 유지가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보다 뭐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따뜻할 게 있어요. 그죠? 거기?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이곳 말고도 날씨가 장수의 요인으로 꼽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어디요? 에콰도르의 빌카밤바라는 지역이에요. 빌카밤바. 네, 빌카밤바라는 지역의 뜻은 신성한 평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발 1,500m에 있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네. 이 지역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왔대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세계에서 150은 너무 많이 간 거 몰랐나? 아니에요? 한 115? 130? 비슷해요. 145세. 150. 저 정답. 이야, 진짜 45세면요. 한 100세만 돼도 네. 야, 일로 와봐. 이렇게 꼬마 친구하고 야, 그러니까요. 많이 컸구나. 100세가 손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많이 컸네. 우리 수연이 이런 거 아니에요. 100세인데. 지금 제가 산 것보다 거의 6번을 더 산 거예요. 와, 대박.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곳 주민들의 평균 네. 연령대가요. 90대래요. 그래가지고 한 80세 정도 되면은 나이가 많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80세 어르신들도 막 술심부름 하고 담배 심부름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야. 특히나 100세가 돼도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고요. 그거 멋있다. 네. 또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남성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더 짧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장수하는 비결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네. 적절한 신체 활동을 잘하고 또 워낙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드는 게 바로 날씨. 날씨. 평균 온도가 20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장수의 비결을 날씨로 뽑는다고 합니다. 이야. 아까 그러니까 그 에콰도르의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빌카밤바. 빌카밤바가 사실 수도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부자의 동네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작은 나라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나라 도시인데 그리고 아까 사실 오키나와도 일본에서 그렇게 사실은 부유한 도시가 휴양지죠. 아니잖아요. 휴양지고. 돈이 많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 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스트레스를 줄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기분 좋아지잖아요. 날씨. 네.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스트레스 사실 우리 많이 받잖아요. 네. 사실 눈 오고 비 오고 막 덥고 막 이러는데 그런 괜히 스트레스를 안 좀 처지고 받으니까 이러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건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장수하는데 그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면역력이 내가 떨어진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는 방법이 좀 없나요?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테스트 방법이 짜자잔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군요. 네, 내 면역력은 괜찮을까? 면역력 저하 자가 테스트. 빠밤. 자가 효과음이야, 자가 효과음. 여러분 함께 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케이. 지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그래요. 같아요. 네. 네. 네, 첫 번째, 쉽게 피로해지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저 나 맞아요. 이거 나 그러다. 그렇고요.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잘 낫지도 않는다. 세 번째는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입 주위에 물집이 자주 생긴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얼마 전에 윤유라 캐스터 눈에 염증 생기지 않았었어요?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아프셨으니까. 아프니까 네, 맞아, 걱정됐었어요. 아프지 말라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자주 쌓인다. 저요. 뭐 저요. 당연한 거죠. 여섯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상처가 저요. 안 나요? 안 아물어요. 그 나이 때문에 그래요. 안 아물어. 일곱 번째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인내력. 저 인내력. 맞는 것 같아요. 8번 배탈 또는 설사가 잦다. 저요. 아주 최근에?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제요, 요즘 다크서클 왜 이렇게 심해졌어요? 저는 이거 치료도 받았는데 저는 밑에 분장한 줄 알았어요. 야구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저 야구 좋아해요 집에. 네, 굳이 필요 없어요. 야구 하더라도. 메이저리그 가려고요. 그럼 다들 몇 개 정도 나왔어요? 김수영 캐스터 5개. 저도 5개.
저 6개. 전 4개. 그런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해서 3개 이하면요 정상이고요. 아마 3개 이하여야 되는 거죠? 네. 5개 정도면 그래도 정상인데 소스 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관리는 좀 해야 하되. 해야 되겠다. 네. 근데 7개 이상 넘어가면요 지금 바로 병원 빨간 그러면 가셔야 돼요. 6개면은 7개랑 바로 가깝잖아요. 그럼 오늘 내일 이렇게 병원 왔다. 다음 달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병원에. 날 한번 예약하면 잡으세요. 신채호 선생님이 명언한 거 있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맞아요, 썼거든요. 맞아요. 맞네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캐스터들도 사실 역사 공부해야 되고요. 날씨에 관련된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연결된 것들 많던데 네, 네. 우리 좀 아는 거 좀 얘기해봐요. 자, 그러면요. 제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한번 네. 해볼 텐데 네. 가볍게 간단하게 OX 퀴즈. 좋아요. 어쩐지 또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작가니까 갖다 놓은 저는 이거 할 거구나. 때마다 떨려요. 치국이 네. 발명한 사람은 창영 씨. 장영실이다. 네. O 아니면 X. 그냥 우리 아니, 출제자의 맞추라고 된것 의도를 좀 같은데요? 파악을 해주세요, 여러분. 설마. 근데 자, 시험 문제로 그렇게 답을 많이 썼는데. 이거. 장영- 2대 2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장영실인데. 나 근데 저도 이상해서 이제 이거 장영실인데.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윤유라 캐스터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출제자의 의도 이런 거. 저는 국사교과서에서 장영실로 봤던 근데 저도 것 같아요. 장영실로 그렇죠. 장영실로 봤던 게 나도 아니라 알고 시험 있는데. 문제를 썼어요. 하여튼 그래도 일단 X. 네. 정답은 X입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진짜로 있잖아요. 그럼 누구야? 장영실이 뭐 발명한 거 치국이 다 썼잖아요 시험 문제로. 그쵸, 그쵸. 요새 장영실 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기상 그 연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장영실이 아니라 세종대왕 때 그 세자였던 문종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종이요 세종대왕의 개인 그 기상학자라고 개인 기상 관련된 기상캐스터라고 봐도 될 만큼 날씨에 굉장한 지대한 관심이 보였고 또 기상학이랑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종. 네. 그 세종대왕은 장남 아니에요? 그쵸. 문종. 세종대왕에서 항상 오늘의 중요한 행사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문종한테 오늘의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가세요.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전북이 대체로 맑겠고요.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래서 문종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흙을 파가지고 비가 온 뒤에 그래서 흙이 얼만큼 젖었나 뭐 이런 거를 봐서 아, 비가 왔다 얼만큼 내렸다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항상 그 흙 상태에 따라서 좀 잘못된 정보가 그렇죠, 그렇죠. 되기도 하고 뭐 말라 젖어 있을 때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발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치국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영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치국을 발명하는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발명한 사람은 문종이다. 그 언제 다시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2012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군요. 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사실 알게 됐죠. 또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종이 치국이를 발명하게 된 그 계기, 동기는 네. 홍수 때문이다. 홍수? 홍수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예요. 또 이번에 X예요? 맞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가뭄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업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농사에 가장 이제 큰 피해를 끼치는 게 이제 가뭄이었는데 가뭄 때문에 막 민심이 흔들리기도 하고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국가적인 큰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가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걸 잡기 위해서 비가 어느 지역에 또 많이 내릴 것인지 적게 내릴 것인지 많이 내렸는지 요거를 알면서 또 그런 피해 입은 지역에는 구휼미도 좀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치적인 수단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야, 근데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린 지역에 비가 와서 어느 지역엔 가뭄이었다면 그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탐관오리의 수탈도 막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날씨 경영이 우리 그 요즘의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 굉장히 사실 기상 이변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날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마이클 포터라고 그 하버드대 경영대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친하세요? 만나본 적은 있고요.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님 유명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기후 변화가 이 IT 또 글로벌 혁명에 버금가는 이 경영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슈가 된대요. 네?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경영 환경에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그 정도의 미친다. 경영 환경을 역시 변화시키는 정리 깔끔하게 이슈인데 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 경쟁 우위를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활용해라. 네. 이 날씨 경우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걸 그래요. 기회로 삼아서 잘 이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우리가 1994년 우리 지난번 열대 얘기했었잖아요. 네. 1994년이 뭐 우리가 어떤 폭염. 기억나시죠? 그래요. 우리가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이 폭염으로 사실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해인데 네. 이때 제가 오히려 이런 폭염이 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박이 터뜨린 그러한 회사가 있다고 그랬었죠. 네, 그게 네. 날씨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실 전설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 에어컨 회사. 에어컨. 에어 컨디셔너. 에어 컨디셔널 그런 회사 그 M이라는 회사가 네. 이 에어컨에 첫 진입했던 전자회사였대요. 근데 그 전문적인 장기이보를 활용해서 이 딴 사람들은 8월 달에는 에어컨이 잘 안 팔리니까 판매를 줄일 때 판매를 오히려 증가시켜 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전자 에어컨 만드는 첫 해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날씨를 제대로 활용해서 대박을 쳤던 날씨 마케팅의 대표적인 전설로 내려오는 거죠. 오, 날씨를 알았네. 그리고 돈을 받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문실 씨 그 기사 좀 한번 소개시켜 봐줘요. 네, 처음 룸 에어컨 시장에 뛰어든 도 기계는 날씨가 무더울 것으로 판단, 당초 7,000대로 정한 에어컨 생산량을 2만 대로 늘렸다가 행운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1994년부터 이런 적극적인 날씨 경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네. 요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적극적으로 날씨 경영을 활용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는데 기상 정보를 많이 쓰고요. 네. 또 이게 이제 재고를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용 절감 이런 차원에서도 날씨 경영을 제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 판매 지수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판매 지수. 날씨에 따라서 판매하는 지수. 그래요. 그 하여튼 제품의 날씨로 연관계를 분석해서 정량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날씨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해서 오늘 얼마큼 팔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수치적으로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날씨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정확한 그러한 지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저 그러고 보니까 들어본 게 있는 게 네. 대전에 있는 김밥집 아주머니께서 아, 맞아. 왜냐면 이 오랫동안 이 장사를 하면서 이런 날씨에는 이 온도에는 김밥이 몇 줄 팔리냐 네. 이런 비가 내린 날은 뭐가 잘 팔리냐 이거를 분석을 해놓고 네. 혼자 그날 그 가게만의 그 가게만 해. 그래서 그날은 냈구나. 음식을 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적당량을. 그래서 우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은 뭐 다 버리는 거예요. 혹은 기온이 높아서 또 상하거나 그러면은 다 지금 손해 보는 건데. 미리 공급량을 딱 네. 정해놓고. 그뿐만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재료도 바꾸고요. 그러니까요. 막 어떨 때는 날씨가 무더울 때는 막 거기다가 막 오이도 좀 빼고, 넣고 빼고, 족발도 빼고. 넣고 매운 것도 넣고 막 이래서 날씨에 따라서 김밥의 재료도 다시 바꾸는 그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날씨 경영 대상을 받았다. 날씨 경영 대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을 받았다. 상인가? 상을. 와. 그 눈에 대한 좀 신기한 얘기들 또 뭐 그 놀랄만한 얘기들은 없어요? 있어요. 눈꽃송이 혹시 네. 눈 결정체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 계세요? 아니 어렸을 때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육각형이라고 육각형이라고 얘기 들은 건데 육각형이 맞죠? 저 보통 이제 딱 보니까 뭐 육각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많이들 그리시는데 그래요? 사람이 다 다르게 태어났듯이 눈꽃송이도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한 너무너무 6개 정도만 신기하지 않아요? 정해진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렇게 6가지 종류로 네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실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 물리학 교수 케네스라는 그 교수님이 네. 이 눈 결정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도 정말 복잡하고 네. 예쁘고 아름다운 결정체가 탄생이 되는 걸까 이런 연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요. 눈 결정체의 물분자가요? 네.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100개? 글쎄요. 100개? 100개. 꽤 많이. 좀 더나 100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00경개. 백경? 100경. 아니 경은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듣는. 10억 곱하기 10억. 와. 100경. 엄청난 단위인데 네. 경이. 그렇게 많은 물 분자로 이제 눈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 눈 결정체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관련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인생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 결정체가 하나도 다 같은 게 없고 또 땅에서 내려지기까지의 그 모양 변화
변화,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거잖아요. 짠하냐 좀. 그쵸, 짠하죠. 그러니까 고생 많았네요, 눈이. 그 습도와 네. 온도에 따라서 결정체에 생기는 게 다 틀린데 네. 모양이 다 다른 거 보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온 그 과정이 다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유라 씨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어른 같은 얘기도 하네요. 그리고요, 이 눈 결정체만 찍는 그 네. 사진 작가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 그런 사진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찍는 사진 작가들이 계신가 보네요. 그럼요.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러시아 사진 작가 알렉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제가 가서 봤더니 정말 다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 결정체가 하나하나. 눈 사진 어떻게 찍지? 그러니까 눈 사진은 사실 따뜻한 데서 못 찍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못 맞아. 찍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네 집 그 발코니에서 추운 데서 이제 떨면서 유리 위에다 카메라 올려놓고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근데 그런 기사 봤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 있잖아요. 이쁜 모양의 네.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조금씩 녹으니까. 맞아. 그럼 저희는 이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